안녕하세요. 이제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어제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 보이시죠? 이 페이지 강의입니다. 총 26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학교 등교가 또 2주 더 밀릴 것 같은데, 그러면 개학이 3월 23일경 뭐 이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매일 하나씩만 올려도 개학하기 전에 거의 모든 내용을 다 올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린 내용을 앞으로 또 집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잘 모를 때는 계속 들으면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내용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우주가 빅뱅 해서 이렇게 빅뱅 우주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빅뱅 우주론을 증명할 만한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였냐면, 자, 이 대목입니다. 자, 우주 팽창에 대한 증거는 뭐라 그랬어요? 적색편이라 그랬죠. 그리고 빅뱅 우주론에 대한 증거는 우주 배경 복사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겠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우주 배경 복사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자, 요 대목에 나오죠. 우주 배경 복사는 처음에 우주가 전자가 묶어지기 전에는 불투명한 우주였다 그랬죠. 근데 우주의 온도가 점점 낮아지다가 3000 켈빈이라는 온도가 되었을 때쯤 이 전자가 원자핵과 결합이 되면서 원자 상태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자들이 다 묶어지면서 이제 빛이 처음으로 돌아다니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빛이 점점 멀어지면서 퍼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퍼져나가다 보면 파장이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멀어지니까. 그죠? 적색편이 기억나시죠? 멀어지면서 길어집니다. 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재에 와서 온도가 3켈빈 정도 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모프라는 사람이 이 사진을 찍었더니 진짜 우주의 온도가 3켈빈 정도의 온도의 배경 복사 사진이 찍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통해서 빅뱅 우주론을 증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소와 헬륨의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우주가 처음 초기에 생성될 당시를 얘기합니다. 자, 빅뱅 후 빵 터지고 나서 3분 만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되었다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생성될 당시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똑같이 1대 1이었다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진짜 1대 1이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죠? 그냥 예측입니다. 분명히 확률적으로 1대 1이 아니겠느냐라고 예측을 한 거죠. 근데 이 우주의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 자, 온도가 낮아지면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왜? 중성자가 에너지를 더 많이 갖고 있고 양성자로 바뀌면 에너지를 적게 가질 수 있으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죠. 주변 온도가 낮아지니까 에너지를 뺏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변 온도가 낮아지면서 에너지를 뺏어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바뀌었을 것이다라고 이분이 또 예측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주의 온도는 또 왜 낮아졌느냐? 우주가 팽창을 하니까 팽창을 하게 되면 팽창하는 어떤 일을 하게 되죠. 그 일을 한 만큼 에너지 소모가 되게 되고 내부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볼 때, 처음에는 확률적으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1대1이었을 것인데, 온도가 낮아지면서 자꾸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결국은 얼마까지 바뀌었다고요? 7대1 정도까지 바뀌었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다 예측이죠, 그죠? 예측입니다.
어떤 책은 7대1, 어떤 책은 8대1인데 7대1로 나와야 계산하기가 훨씬 또 쉽습니다. 자, 7대1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대1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양성자가 7개일 때 중성자가 1개라는 거죠. 그러면 헬륨을 설명할 때 중성자가 2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7대1로 하기 위해서 2배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양성자가 14개일 때 중성자 2개. 이렇게 해도 관계없죠? 똑같이 7대1이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빨간색이 양성자예요. 양성자를 14개를 그리고 중성자 파란 색깔 2개를 그린 거예요. 여기 중성자예요. 빗금을 꺾였습니다. 중성자입니다. 자, 그러면 중성자 2개에 양성자 2개가 뭉쳐지면 헬륨 1개가 되는 거 맞죠?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중성자가 없으니까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수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2개가 수소가 되고 4개가 헬륨이 된 거 맞죠? 그러면 12개 대 4개가 되면 12대 4가 되니까 약분하면 3대 1이 되죠. 결국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 1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3대 1의 비율까지 계산해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수소와 헬륨이 3대 1의 비율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우주 공간에 정말로 수소와 헬륨이 3대 1이 맞는지를 확인 작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필기 있죠? 여러분들 책자 벌써 다 만들어 놨습니다. 나중에 계약해서 저를 보게 되면 지금 이 필기는 스프링 처리해서 노트처럼 해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나눠드리도록 할 테니까 굳이 집에서 따라서 필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컬러풀하게 책자로 만들어서 무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우주 이제 원소를 측정해야 돼요. 우주에 진짜 수소와 헬륨이 3대 1이 맞는지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스펙트럼을 통한 분석이에요. 스펙트럼 분석하게 되면 이 수소의 스펙트럼과 헬륨의 스펙트럼이 다르겠죠. 그죠? 그걸 통해서 우주에 수소와 헬륨이 얼마쯤 있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수소 스펙트럼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떤 별로부터 태양을 대표로 그랬습니다만 어떤 별이 있는데 어떤 별로부터 이 가스층을 통과합니다. 그럼 이 가스층 속에 수소와 헬륨이 존재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 별빛이 이 가스층을 통과하다 보게 되면 이 수소와 헬륨이 이 빛을 흡수하겠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그럼 흡수를 하고 난 나머지 게 빠져나옵니다. 그거를 방출 스펙트럼이라 그래요. 그러면 방출 스펙트럼은 그림으로 보게 되면 얘가 필요로 하는 부분 놔도 요 새까맣게 나오겠죠. 왜 얘가 빼먹은 거니까. 그죠? 이렇게. 요 부분이 빠지고 까만 부분이 빠지고 나머지는 하얀 부분이 되어서 빠져나오게 되겠죠. 이거를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스가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이걸 흡수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흡수한 거예요. 그럼 자기도 너무 많이 흡수했으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이거하고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 뿜어내겠죠. 자기 스스로 뿜어내는 것을 이렇게 방출 말을 거꾸로 했네요. 아까 조금 전에 요게 흡수 스펙트럼이죠. 그죠? 그러니까 방출 스펙트럼 자기 스스로 또 방출을 하게 돼요. 그걸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근데 이 방출 스펙트럼 어떻게 해요? 아까 조금 전에 빼먹었던 것만 방출할 수 있죠. 딴 거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도 똑같이 아까 조금 전에 요 부분이 하얗게 나옵니다. 요번에 요 부분이 하얗게, 까만색이 아니고 하얗게 그렇게 해서 방출이 되는 거죠. 어쨌든 저희는 이 방출 스펙트럼이든 흡수 스펙트럼이든 이걸 통해서 이 속에 수소와 헬륨이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조사해 본 결과 수소가 74%, 헬륨이 24%, 약 몇 대 몇이에요? 3대 1로 분석이 되죠. 그렇죠? 실제로 이 가스 속에 들어가 있는
수소와 헬륨의 비율을 조사해 보니까 3대 1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이 온도에서 이렇게 예측했던 비율하고 실제 측정했는 비율하고 어때요? 딱 맞아떨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빅뱅 우주론의 증거로서 이 비율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또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이미 어느 정도 이게 예측이 된 상황에서 이 이론을 설명을 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죠? 앞에서도 우주 배경 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우주의 온도가 너무 딱 맞아 떨어져요. 우주 배경 복사가.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우주 온도가 약 3켈빈이라는 걸 안 상태에서 이렇게 껴 맞췄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비율이라는 게 약간의 변수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발표한 거는 거의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결과를 통해서 이거를 맞다라고 해달라고 하기에는 사실 그때 당시에 과학의 이 아는 정도가 어느 게 먼저인지 이게 좀 내세우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믿거나 말거나는 여러분들 마음인데, 중요한 거는 시험에서는 꼭 나온다는 거죠. 시험에서는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고, 수소와 헬륨의 3대 1 질량비입니다. 개수비가 아니에요. 질량비예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로 나온 것도 빅뱅 우주론의 증거 자료다. 요까지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빅뱅 우주론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학설이니까 확실한 증명은 할 수 없지만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걸렸으니까 조금 더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3페이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의 생성 과정입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죠. 우주를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원소는 수소와 헬륨이라고 했습니다. 수소가 아까 조금 전에 약 74%, 헬륨이 24%. 사실 걔들 둘이 거의 100% 가까워요. 그죠? 나머지 애들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는 어때요? 수소와 헬륨보다는 얼마 안 되는 그 물질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또 그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왜? 지금 지구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지, 뭐, 우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해서 완벽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럼 지구에 있는 이 복잡한 철이라든가, 니켈이라든가, 뭐 이런 물질들은 어떻게 생성이 되었을까? 그게 더 궁금한 거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20번까지는 다들 외우셨죠? 수헬립의 붕단지 외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은 14족 원소입니다. 14족 원소는 탄소와 규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데 이 탄소와 규소는 네 방향으로 공유 결합이 가능한 물질이죠. 이렇게 네 방향으로 공유 결합이 가능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16족 원소인 산소와 황은 두 방향 공유 결합이 가능한 물질이죠. 그러니까 물질의 세계에서 조립을 할 때 네 방향 공유 결합 그리고 또 두 방향 공유 결합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구는 규소가 15% 그러니까 네 방향으로 결합을 원하는 물질인 규소가 있고 두 방향으로 결합을 원하는 물질이 산소가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방향으로 결합을 원하는 탄소가 18.5%좀 비슷하죠, 그죠? 물론 이 산소는 사람 쪽이 훨씬 많네요, 그죠? 자,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 원소들이 각각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물질의 세계는 14족 원소 중에서 지구는 규소를 선택했고 사람은 탄소를 선택했다는 거죠. 왜? 네 방향 공유 결합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규소나 탄소를 중심으로 네 방향으로 공유 결합을 하면서 물질이 구성하기가 훨씬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탄소나 규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별의 탄생 그러면
성운설이 제일 많이 나오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 성운설은 가스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가스가 뭉쳐지면서 원시별이 만들어지고 별이 탄생하고 그 주변에 이제 지구 탄생은 요 가에 지구가 탄생하겠죠. 그죠? 그건 또 나중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뭉쳐지는 과정인 어떤 무한한 에너지, 힘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과학계에서는 아직도 이 에너지와 이 힘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암흑 에너지라고 설명을 할 뿐이지 이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주는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쪽으로 흩어짐, 부서지는 거. 부서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죠? 그런데 뭉쳐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뭉쳐지는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마무시한 이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운설이 이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 성운설의 최대 취약점은 뭐냐 하면 뭉쳐지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거를 설명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암흑 에너지가 있을 텐데 그 에너지가 무엇인지 어떤 힘에 의해서 뭉쳐졌는지 그거를 설명하지 못하면 이거는 영원히 설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별들도 이 주계열성과 뭐 별들의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주계열성이라는 게 뭐냐면 작은 애는 어둡고 큰 애는 밝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걸 주계열성이라 그럽니다. 얘들이 주를 이루겠죠. 왜? 별들 중에서는 큰 별이 당연히 뜨겁겠죠. 작은 별이 차갑겠죠. 그죠? 주를 이루는 별들이 있고 또 어떤 별들은 크지만 온도는 낮은 애가 있고 작지만 온도가 높은 애가 있습니다. 그런 별들을 이렇게 위치를 잡아서 그린 그림을 우리는 HR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HR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R이 반지름이죠. 거리, 크기. H가 밝기입니다. 크기와 밝기에 대한 이 분포도를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는 거죠. 물론 이 별들이 변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별들이 변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뭐 100년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짐작하는 거예요. 스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별들 중에서 스토리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 태양 크기에 있는 어떤 별이 어느 날 커지면서 그러면 크기가 커졌으니까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커지면서 온도가 떨어지는 적색거성으로 진화되었을 것이다. 너무 커지다 보니까 바깥쪽은 떨어져 나가더라도 중간에 있는 거는 다시 확 뭉친다는 거죠. 그거를 행성상 성운이라 그럽니다. 그럼 중간에 게 너무 뭉쳐지니까 뜨거워지겠죠. 그걸 백색 외성이라 그러고 백색 외성 이후에 별이 이제 사라졌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는 거죠. 스토리죠. 스토리. 태양 크기에 대한 별의 스토리입니다. 그죠? 그럼 이분이 짐작한 우리 스토리를 외워서 시험에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 스토리에 의해서 보니까 우리 지구에서 필요로 하는 물질인 뭐 철이나 이런 무거운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또 30배 훨씬 더 큰 어떤 별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별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조금 온도가 떨어져도 초거성이 되고 얘들은 초신성으로 갔다가 블랙홀, 중성자별 이런 식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어느 순간 초신성 순간에 철보다 가벼운 원소 생성이 가능하고 더 넘어가게 되니까 철보다 무거운 어떤 물질도 생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에 존재하는 철에 대한 생성 과정이 설명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도 함정이 있죠. 왜? 지구는 이만큼 큰 사이즈의 별이 아니라는 거죠. 지구는 별이 아니에요. 지구는 태양 옆에 붙어 있는 정말 작은 행성입니다. 그러면
태양보다 10배, 30배 큰 별에서 생성되는, 그것도 많이도 아니고 좀 생성되는 이런 물질 과정을 가지고 우리 지구에 있는 물질을 설명한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구석이 없잖아 있죠. 그죠? 어쨌든 이 파트는 그렇습니다. 전부 다 스토리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역사적인 내용을 배우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이게 맞다 틀리다 이거를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2페이지, 3페이지 동시에 해봤습니다.